안녕하세요. 3단원 정리, 이번에는 유럽을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분 중세부터 근세, 즉 2단원에서 3단원에 걸친 내용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단원에 있는 중세 유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 유럽은 서유럽과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유럽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프랑크 왕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는 카롤루스 대제 때였죠. 네, 카롤루스 대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도 보급을 많이 했죠. 그리고 봉건사회, 중세의 특징이 봉건사회 형성인데요. 봉건사회는 주종관계, 이거는 주군과 봉신 간의 토지를 매개로 한 주종 관계가 있었고, 또 장원은 이제 영주와 농노가 있었죠. 그래서 농노는 영주한테 지배에 예속되는 관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 봉건제는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있지만 힘이 약하고 이 땅을 토지를 매개로 해서 어떤 제후라든지 그 주군이나 봉신의 힘이 셌기 때문에 지방 분권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클리니 수도원 같은 데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죠. 중세의 크리스교 문화는 스콜라 철학은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한 철학이고요. 그리고 기사도 문학이 발달하게 되고, 왜냐하면 중세 기사 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학이 발달하게 되고, 건축 양식으로는 고딕 양식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고딕 양식은 이렇게 좀 신에게 당하고자 하는 뾰족한 탑, 첨탑이 있는 거, 그리고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게 고딕 양식의 특징이죠.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 계승해서 이어져 나가는데요.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영토를 많이 차지하면서 맞이하게 되고, 이때 유스티니아 법전이 편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상 숭배 문제를 갖고 그리스 정교로 이제 분리가 되고요. 대표적인 건축물이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돔 양식 그리고 모자이크로 만들어졌죠. 지금은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원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죠. 근데 이스탄불로 바뀌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비잔티움 제국은 누구한테 정복당하죠?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게 되죠. 십자군 전쟁은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십자군 전쟁의 결과 이 십자군 전쟁을 주도한 교황권은 약해지고 반대로 왕의 권한이 세집니다. 그리고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게 되죠.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르네상스는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중세가 신중심이었는데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문학이라든지 예술 작품 이런 게 인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북유럽이라고 하면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이 되는데,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사회개혁, 사회개혁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날카롭게 사회를 비판하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대표적인 게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아니면 토마스마의 유토피아 같은 것이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들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구교에서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개신교에 먼저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쓰면서 교황이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방법을 쓰면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칼뱅은 예정설이죠. 예정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쓰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거에 대항해서 구교에서는, 즉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회를 조직하면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 30년 전쟁 같은 종교 전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구교와 신교가 싸운 거죠. 구교는 로마 카톨릭이고 신교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등장한 개신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0년 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마무리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이 칼뱅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최초의 국제 조약으로서 여러 나라들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2단원과 3단에서 배운 유럽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유럽은 중세 유럽을 2단원에서 배웠고, 그리고 근세로 넘어가는 그런 유럽 시기를 3단원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 중세와 근세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사건이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학로 개척이 있습니다. 네, 근세는 절대 왕정기예요. 그래서 왕의 힘이 굉장히 셌던 시기가 근세 유럽입니다. 중세 유럽의 특징은 크리스트교예요. 종교가 중심이 됐죠. 그리고 이 어떤 통치 방식은 봉건제였어요. 네, 먼저 봉건제를 정리를 해보면 봉건제는 이 지방 분권적인 체제라고 했죠. 절대 왕정기 같은 경우에는 왕의 힘이 센 거예요. 이런 체제를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합니다. 근데 봉건제는 토지를 매개로 해서 왕이 땅을 주고 그 땅을 받은 사람이 또 자신의 주군이 돼서 봉신한테 또 땅을 주고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종 관계, 이거는 주군과 봉신 사이에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군이 봉신한테 토지를 줘요. 땅을 줘요. 그러면 봉신은 주군한테 군사적인 것도 바치고 세금도 냅니다. 네, 이게 주종 관계고, 그리고 이 봉건제를 지탱하는 게 장원이에요. 이 장원은 땅을 받은 봉신이 이 땅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체계인데, 장원의 이 봉신은 자기가 영주가 되는 거예요. 영주가 되어서 이 장원을 운영하는 거고, 이 영주 밑에는 농노가 있습니다. 이 농노는 농민과 노예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일정 정도 사유재산 소유할 수 있고요.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농노는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어서 이 장원을 평생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노는 영주한테 지배 예속된 거죠. 지배 예속 당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2단원에서는 중세를 배운 거예요. 중세. 이 중세의 특징은 크리스트교와 봉건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학로 개척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근세는 절대 왕정기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중세를 떠받쳤던 이 크리스트교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트교. 네, 크리스트교는 분열이 되게 돼요. 분열이 되는 사건이 성상 숭배 문제를 두고 분열이 되게 됩니다. 네, 성상 숭배 문제. 네, 성상 숭배 문제를 두고 이제 그 성상이라는 거는 예수나 아니면 뭐 성모 마리아 이런 거를 조각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이런 거를 그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종교가 그리스 정교가 돼요. 네, 비잔티움이나 네, 동로마에서는 그리스 정교가 나타나요. 서유럽에서는 이 성상 숭배를 인정을 하거든요. 성상을 만들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는 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동상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유럽은 로마 카톨릭으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종교 개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개신교가 등장하게 돼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이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면서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과 관련된 그런 사람이 루터와 칼뱅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다 개신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먼저 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칼뱅이 있습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교황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을 하면서 등장하게 되고요. 칼뱅은 예정설, 구원을 받을지 아닐지는 미리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해서 특히 상공업 계층한테 상당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국교회가 성립이 되면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게 되죠. 네, 영국 국교회는 영국의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영국의 종교를 바꿔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개신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때 로마 카톨릭은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해서 구교라고 부르고요. 얘네를 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는 신교, 새롭게 등장한 종파다 해서 신교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하게 되죠. 네,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30년 전쟁이에요. 네, 30년 전쟁은 구교와 신교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30년 전쟁이 굉장히 좀 끔찍했어요. 종교의 이름을 갖고 했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도 개입이 돼 있고 해서 끔찍한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베스트 팔렌 조약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 베스팔렌 조약에서 칼뱅파가 인정을 받게 돼요. 루터파는 아우구스부르크 하위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칼뱅파가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 베스팔렌 조약을 통해서 칼뱅파가 공인이 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크리스트교도 계속 이제 분열이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크리스트교 먼저 그리스 정교와 로마 카톨릭으로 먼저 분열이 돼요. 성상숭배 문제를 놓고 분열이 됩니다. 근데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은 또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개신교로 분열이 또 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로마 카톨릭이 구교,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가 신교가 됩니다. 개신교의 종파가 루터파가 있고, 칼뱅파, 그리고 영국은 자체적으로 영국 국교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교와 신교, 로마 카톨릭과 이 개신교가 싸우는 전쟁이 30년 전쟁이고요. 이 전쟁의 결과 베스팔렌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네, 중세 유럽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사건들이 뭐가 있냐면 먼저 교황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교황의 힘이 강했다. 그리고 왕의 권위가 약해진 이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네, 이때 왕이 그 황제가 교황한테 맨발로 그 추운 겨울날 사과를 했다고 했죠. 네, 이게 카노사의 그럴 때는 교황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 교황의 힘이 약해지는 거는 십자군 전쟁이 패배하면서 교황의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럼 전쟁이 100년 전쟁이 있고요. 장미 전쟁이 있어요. 네, 물론 십자군 전쟁도 있죠. 100년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죠? 이거는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거예요. 왕이 계승 문제를 두고 싸우는데 결국 프랑스가 이기죠.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장미 전쟁은 영국 귀족 간에 싸운 거예요. 네, 영국의 귀족 간에 서로 이제 문양이 귀족을 상징하는 문양이 장미였어요. 그래서 장미 전쟁으로 불리고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가 싸운 거죠. 네, 시기상으로 봤을 때 십자군 전쟁이 먼저 시작되고 100년 장미 전쟁 순인데 이 전쟁들의 특징은 이 전쟁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된 거죠. 네, 왕의 힘이 강화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근세의 유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학로 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라틴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가 되고 노예 무역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많이 죽었다고 했죠. 학살당하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유럽인들이 갖고 온 질병에 노출돼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농장을 운영을 하는데 대농장과 광산 이런 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다가 여기다가 노동력으로 쓴 거죠. 그리고 신학로 개척의 결과 유럽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 연안에 있었던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이 번영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유럽의 상업 자본이 발달하게 되고 이 아메리카에서 은 같은 것이 많이 일로 들어와서 가격혁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가격혁명이 일어나고 이 가격혁명을 통해서 상공업자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죠. 더 부유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정적인 월급으로 살아가는 지주들은 되게 힘들었죠. 그리고 이 상공업자들이 나중에 왕으로부터 절대 왕정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왕과 상공업자들은 보호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 상공업자는 왕한테 경제적인 후원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절대 왕정기에 들어서면 절대 왕정기에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만들어서 해상권을 장악했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한테 격파를 당해요.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1세는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프랑스는 루이 14세에 콜베르를 등용을 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죠. 베르사유 궁전, 바로코 양식의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도 건립을 하게 되고 동유럽의 절대 군주, 여기는 서유럽이고요. 동유럽에서는 이 절대 왕정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농노제가 아직도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프루이센 같은 경우에는 프리드리 2세가 계몽구축, 왕이 계몽군주를 자처하면서 개혁을 이끌었고요.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의 서유럽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베르사유 궁전과 비슷한 궁전을 짓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신학로 개척이 이루어진 배경을 좀 보면은 나침반이 전래가 되고요. 나침반은 어느 나라에서 발명이 됐다 그랬죠? 중국의 송나라입니다. 송나라의 나침반이 유럽으로 전래되고 뭐 항해술이라든지 천문학, 지리학도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유럽에서 십장군 전쟁을 하면서 향신료의 맛을 봤어요. 근데 이 향신료를 구하려고 봤더니 중간에 이 향신료는 인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오스만 제국이 가로막고 있었죠. 오스만 제국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다, 항로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중해가 중심이었는데 이 지중해에서 소외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신항로 개척에 나섰죠. 왜냐하면 왕이 이제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아서 신항로 개척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 신항로 개척의 성과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바스코 다가마 이 사람은 최초로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인도로 가는 항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신항로를 발견하러 인도를 발견하러 가게 되지만 하지만 잘못 가서 대서양을 가게 되고 그 대서양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를 지원해 준 게 에스파냐예요. 그래서 에스파냐는 콜럼버스 덕분에 아메리카 개발을 하게 되고 막대한 그 금과 은을 또 확보를 하게 되고 감자라든지 뭐 담배 이런 신작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젤란은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왕정과 관련해서 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료제 상비군이 있었고요. 군대에 절대 왕정의 사상적 배경은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의 권력은 신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왕정의 경제 정책은 중상주의예요. 중상주의는 이 금과 은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은 많이 해요. 수출을 장려하는데 수입은 막는 거죠. 수입을 못하게 막는 거고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필요해요. 식민지 확보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중세와 근세 유럽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퀴즈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로마 영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크리스트교 복에 힘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의 왕이 누구였죠?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그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간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이 세운 왕국이죠. 게르만족은 서로마를 멸망시킵니다. 중세 유럽의 봉건제의 핵심은 주군과 봉신 간에 맺는 주종관계 그리고 장원제도죠. 장원은 영주와 농노가 있죠. 로마 지역의 일부를 되찾고 로마법을 정리한
하여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네, 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요,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로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수도로 옮긴 사람이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그리스도교 세계는 성상 숭배 문제로 분열이 됐죠. 어떻게 분열되죠? 그리스 정교와 로마 카톨릭으로 분열이 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자 7세기 무렵 클린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중세 서유럽에서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스콜라 철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수도원을 중심으로 학문이 발달하고 또 대학교도 설립이 되게 되죠.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국왕의 권위가 추락하였나요? 네, 아니죠. 교황의 권위가 추락했고요. 왜냐면 교황이 십자군 원정하자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 추락하고 기사도 올라갔지만 네, 왕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14세기 중엽에는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서 농민들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이 농민들의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농노들이 자유권을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장원이 점점 해체가 되죠. 네, 9번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문화운동, 이거를 르네상스라고 하고요. 다시 이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왔다, 재탄생했다라는 의미고, 교황 레오 10세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네, 루터파는 이후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네, 공인되게 되죠. 활판 인쇄술은 구텐베르크에 발명이 되었는데 이는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교와 신교가 분열하여 발생한 30년 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체결되면서 마무리됐고요. 이 조약으로 칼뱅파가 공식 인정이 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출간한 동방견문록은 동양에 대한 유럽인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네, 맞죠. 콜럼버스는 원나라, 네, 몽골 제국 시기 때 원나라를 여행을 했고 실제로 여기서 관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콜럼버스 같은 사람 생모긴이라고 하죠. 네, 생모긴은 지배계층으로서 네, 원나라에서 관료로 활약을 했습니다. 지중해 무역에 소외됐던 에스파냐 포르투갈은 새로운 항로를 네, 개척하기 위해서 앞장을 섰고요. 신항로 개척으로 라틴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되고 정복당 원주민의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죠. 신항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은이 대량 유입되자 물가가 급등하여서 가격혁명이 일어나고요. 절대앙정 시기에 각국은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OX는 빠져도 되겠네요. 17, 18세기 유럽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믿는 계몽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시민혁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세 유럽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